택시 기사 스케줄이었습니다. 그게 바쁜 거예요. 여기. 주 6일 12시간을 택시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안 났죠. 주 6일 12시간.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택시기사분들이. 그게 일반적인 교대제로 하는 택시 기사분들의 일상이에요. 그거를 지금 2달 해보신 거예요? 했어요. 예. 이제 최근에 딱 3월 31일에 종료되어서 여유가 좀 있습니다. 첫 여쭤보는- 달은 완전 정통파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진짜 기사처럼. 완전 기자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다른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했던 거고요. 다른 일정이나 뭐 없이. 뒤에 한 달은 뭘 했냐면요. 이제 변인들을 좀 조작해 본 거죠. 그게 뭐냐면은 또 택시 왜 안 타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물을 안 줘서 아니면 USB 충전이 안 돼서 그다음에 뭐 기사가 말을 걸어서 이런 걸 하나씩 그런 테스트해 본 분들도 거죠. 있죠. 예. 왜냐면 제가 이거를 다른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 얘기 나올 때 비교 우위가 뭐냐 물었을 때 사실 그런 것들 제시해요. 그건 뭐 기사가 친절했고 물도 줬고 근데 저는 원래 친절하니까 그건 변인이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 한번 통제해 보면서 어떻게 변하나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택시보다 모빌리티 서비스가 낫다고 느끼는 본질에는 그냥 택시가 아니기 때문이다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택시 아닌 건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모빌리티라는 것이다. 말씀으로 개념을 잡으신 거고. 그렇죠. 아.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정치도 그냥 딱히 보면 신인이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괜히 신선해 보이고. 괜히 새거가 좋아 보인다니까 맨날 물갈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불편해하고 심지어 적대적이거든요. 왜 적대적일까 생각하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택시를 타본 국민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최소한 몇 번의 안 좋은 경험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누적되면서 결국 택시에 대한 불신감 또는 택시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타임 이제 그런 게 쌓여 있는 때 그러니까 택시만이 있을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잠복해 있는 거죠 수면 아래. 그랬다가 거기에 이제 카풀이나 라이드 쉐어링이나 모빌리티라고 모빌리티나 이런 게 이제 와버리니까 대체제가 생겨버리니까 바로 그냥 폭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차 안 잡힌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승차 거부, 거부한다. 그다음에 불친절하다, 더럽다. 아, 택시 안에가? 예, 청결하지 못하다. 더럽다는 건 제가 실례했고요. 좀 청결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음악이 시끄럽다. 아하, 원치 않는데 막. 예, 그다음에 예.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신다 기사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때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불쾌하다. 성희롱적인 것, 예, 그런 것들. 예, 그다음에 좀 불안감을 느끼다 이런. 제 택시에는 열과신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까 했던 것 중에 승차 거부의 요소는 다 없앴던 게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 동안에. 무조건 갔다.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실험이었던 게 택시 타는 방법이 다 이제 똑같은 것 같지만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콜 받기, 대기열에서 기다리기, 아니면 그냥 배회하다가 배회 영업하기. 손들어서. 3가지군요. 3가지인데 저는 3가지를 조절하면 그래도 내가 장거리 영업할지 단거리 영업할지 이런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크게 소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 저도 다 인정하는데 수요 공급에 대한 부분 안 잡힌다라는 건 저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이건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승차 거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더럽다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면 말을 많이 건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현상도 저도 인정해요. 근데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아니면 그 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약간 도시전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예를 들어 약간 그런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승차 거부의 원인을 어떤 분들은 장거리 뛰면 더 소득이 많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아까 말했던 장거리 단거리 크게 수익의 차이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단거리 자주 뛰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한 건데 다르지만. 그걸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승차 거부했다 그러면 저 사람 장거리 뛰기 위해서 내가 좀 가까이 살아서 거부한 거 이렇게 하기에는 변수가 많다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오해할 만한 상황도 있거든요. 저도 택시를 이렇게 해보면은 가장 오해하는 건 유형 2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나가는데 옆에 진짜 시커먼 패딩을 입고 이렇게 손 흔드시는 분들은 못 봐서 지나간 경우도 많아요. 그건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진짜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혹시 조금 무섭거나 이렇게 힘쓸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전혀 그러세요. 근데 진짜 어두운 데서 안 보인 겁니다. 어디서 내가 승객이 탈 거라 예상하지 못한 데서 흔들고 있는 분들은 진짜 못 보고 지나가는 거 하나 있고 저는 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결국에는 가장 착각하는 게 카드나 현금 선호 이런 것들도 되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착각이에요? 어느 정도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거의 100% 착각이고요. 사실 카드로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잔돈 뭐 꺼내느니 그런 것도 계산하느니.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자동 결제가 요즘 생기면서 자동 결제하면 돈 안 내고 튈 확률이 적어요. 또는 그것 때문에 실랑이 할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호했는데 개인 택시 기사분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잡히냐면은
약간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현금 매출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간이과세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예. 세원이 잡히느냐? 그러니까 안 간이과세로 처리되냐 아니면 일반적인 그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따른 차이 때문에 그 세무 그러니까 비용 어쨌든 때문에 개인 택시분들은 현금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속설인 게 뭐냐면은 네. 요즘은 현금 비중이 애초에 너무 적어가지고 그거 간이과세를 초과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건 보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건 좀 한번 약간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카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긴 높아지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한계점을 넘는 경우가 생기긴 생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큰 변수는 아니에요. 솔직히 손님이 하면 더 태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소득세 측면에서 불이익 이런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그걸 좀 속설린 부분과 우리가 속단하는 부분과 실제 존재하는 그런 부담 자체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가장 일반적으로 또 오해받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뭐 과속하면은 돈을 더 잘 버냐 빨리 가면 돈 잘 버냐. 근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요금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은 시간에 대한 요금 책정이 우리가 시간 거리 병사제를 쓰고 있는 시간에 대한 요금 책정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이 네.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말하죠.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을 그 하잖아요. 말이 택시업계에 적용이 된다. 적용이 안 되는 거지. 거꾸로 거리가 돈이다지 지금. 그래요? 예, 거리가 돈이. 이번에 바뀐 이 예, 체계 때문에 거리가 돈이. 가장 필요한 건 결국에는 택시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수요와 공급, 이슈부터 시작해서 수요와 공급도 안 되죠. 그다음에 택시가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원하는 레벨의 어떤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받지 못했고 만족도요. 만족도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택시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공유경제라는 즉 환경보호나 공유경제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카풀이라는 게 하나의 선택지, 그러니까 택시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 주어져야 된다.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개인의 택시 운전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타당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변수 말씀을 했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잘생겼던 인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생긴 인물이에요. 아니 이 박사님. 아니 뜬금없이 이게. 아니, 그러면 모든 그 뭐냐면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아니 진짜 아니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요. 그냥 괜찮다. 인물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리고 그 어쨌든 뭐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정치인이고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 기사였던 거예요, 사실. 예, 특수한 기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사람들이 탔을 때 이제 아마 두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위원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바로 호의감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택시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인 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면 뭐 김문수 지사나 아니면 뭐 몇 분 하셨지만 손학규 대표도 몇 번 물었던 했었죠. 적이 있었죠. 길게는 안 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정치적인 행위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두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아주 성실하게 심지어는 뭐 보니까 이제 방송도 안 나가시면서 하는 걸 이런 것들이 딱 봤을 때 탔을 때 이제 위원님이 계시면 라는 이제 의외감이 있는 거죠. 아, 저 양반이구나라는 이제 하나가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인물 좋잖아요. 인물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젊고 인물이 그 택시업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가 반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사님들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아, 거기서 바로 그걸 포착을 했어요. 아, 저 지금 그러니까 타다를 보니까 만약 그 위원님께서 이제 쪽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정장을 했으면 또 완전히 분위기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 타다의 기사들이 드라이버들이 정장을 하고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택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근데 타다 진짜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긴. 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케팅 전략을 보니까 일단 정장하고 젊은 기사들이에요. 3, 40대, 50대까지. 아니요. 거의 30대 아래예요. 그래요? 네. 저는 안 타봐가지고. 그리고 30대면 40대도 예, 그리고 분위기가 뭐라고 그러나요? 택시하고 정반대 분위기를 다 연출하는 어떤 거였어요. 겁니까? 예를 들면 말 안 걸죠? 그다음 클래식 93.9 클래식이 나오죠. CBS 제가 클래식 좋아하니까.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방향제 넣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 좋잖아요. 예, 그다음 USB 해가지고 참신함을 이렇게 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USB 뭐 꽂든 안 꽂든 어쨌든 USB 한 4가지가 있죠. 벌써 나와. 예,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타고 내릴 때 기사가 이렇게 그 경우에 따라 버튼 눌러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택시에 있어서의 저는 이제 타다 보고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요금 20-30%가 비싸요.
근데 나는 20대나 30대 사람들이 타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어느 정도 그거라 보는 거죠.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인의 성격으로 타다를 좋아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것들, 뭐 큰 차체라든지 아니면 친절한 기사, 정갈한 복장 이런 것들은 전보 택시, 대형 택시 불러오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요금이 똑같아요, 타다랑 거의. 근데 지금까지 그 서비스를 찾는 젊은 층은 없었거든요, 대형 택시를.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지금 약간 새로운 서비스라서 있는 약간 그 프리미엄 효과가 있는 것이지, 타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젊은 기사만 채용한다? 저는 가능하다 봐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게 그러면은 지금의 한 500대 규모를 넘어서가지고 지속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이제 뭐, 서울만 해도 몇만 대, 6만 대, 7만 대 돌아다니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기사가 27만 명인데 그 정도로 젊은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 애초에 서비스 규모 자체가 다른 것이고 결국에는 택시 기사들에 대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예를 들면 수익이 줄어든다면 수익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또는 전직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또는 택시 기사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카풀 자체를 예를 들면 전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선권을 택시 기사들에게 준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유연한 즉 택시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우선권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택시와 어느 정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그게 최근에 플랫폼 택시라고 나온 이제 합의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에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택시가 인력 구조를 그러면 왜 변화를 못 시키느냐? 항상 지금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차는 남아 있고 기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사의 처우가 어려우니까 자질 자체를 이제 향상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질을 향상시키려면 최소한의 경쟁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은 단가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속된 말로 그냥 뭉뚱그려서 더 나은 인력이라면 더 나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인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택시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직성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타다 같은 경우에 아니면 그 외 우버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탄력 요금제예요. 아까 비싸다 말씀하셨는데 비쌀 때는 수요가 많을 때 비싸지는 거예요. 택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심야 할증 정도 아니면 시외 할증 정도 빼고는 할증의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리기사를 불러봐요. 카카오에서 하는 대리 어플을 부르면은 계속 요금 상승시켜서 부르잖아요. 금요일날 많을 때 밀릴 때는 심지어 2배까지도 불러야 저 강남에 상계동까지 5만 원 주고 가본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따따블의 정신이라는 거를 요금 수요가 많을 때는 구현하는 탄력적으로 단가가 올라갈 수 있게 허락을 그렇죠. 근데 택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근데 저는 규제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많으면은 한 시간에 최대 벌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적으로 운행한 데서 한 2만 5천 원 벌어요. 그러나 그걸 더 벌 수 있게 시내에서. 그리고 일 없을 때는 한 시간에 한 6천 원에서 만 원 사이를 벌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다 합산해가지고 하루에 뭐 어쨌든 본인 수익이라는 게 결정되는 것인데 타다 기사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신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수요가 적을 때는 오히려 요금을 낮춰가지고 수요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자유도 허용되는 것이고 수요가 많을 때는 요금을 늘려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앱 기반의 결제를 사용하는 최신 그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되고 택시는 누가 결정합니까 요금을? 박원순 시장이 결정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성 때문에 이 수요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둘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뭐 나이 든 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왜냐면 꼭 운전을 특정한 스타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두 가지를 또 나눠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어떻게 나눌까요? 탄력 요금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해요. 자, 두 분이 하나는 지금 탄력 요금. 그리고 택시 또 하나 저는 추가로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택시 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화예요. 규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 산업이라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택시 산업은 과거에 굉장한 그 이권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특히 이제 전두환, 박정희 때 하면서 전두환, 박정희 이야기하시면 위원님 잘 이해가 그러니까 출생 전이죠. 이게 학습으로는 알아요. 체험은 됐지만. 어쩌자면 특히 이제 이 박정희 전두환 때 자기의 부하들이 퇴직할 때 줬던 이런 게 하나의 택시 면허였어요. 면허였는데. 그리고 택시 산업이 이제 이 성립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 그 어떤 그야말로 자가용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그건 이제 택시라는 산업이 성립할 수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면서 잠깐 껴서 되게 공감했던 게 택시가 우선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거에서 저는 이번에 운전하면서 굉장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음. 왜냐하면 오히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많이 타는 경우도 있어요. 단거리 승객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신림동, 장위동, 아니면 방화동 이런 데 음.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잘 마을버스가 진입하기도 안 돼 힘들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오히려 뭐 복지관 가려고 타시고 이런 수요가 꽤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돈과 관련해서 종속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요금제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다. 요금제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야 할증 이런 거 외에도 도심지 할증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도심지에 다시 돌아가서 손님을 싣고 나오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하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버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하는 것처럼 앱 기반 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탄력 요금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예. 택시가 거기에 또 이익 최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택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브랜드화된 택시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저기 분홍색으로 된 택시 타면은 여성은 굉장히 안전해. 아니면 파란색으로 된 택시를 타니까 정말 젠틀하게 운전하더라.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고속버스 회사들만 해도 지금 자기들이 회사별로 차별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디는 브랜드. 규정 속도만 지킨다. 어디는 뭐 좌석이 편하다. 어디는 이게 돼야 되는데 택시는 오렌지색으로 통일돼 있다. 또는 은색 개인 택시 통일돼 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택시 안에서도 열어주고 싶다. 그게 이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거는 규제를 풀겠다는 그 작정만 있으면 할 수 네.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결국 연착륙할 수 있을 거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논쟁이라는 건요. 자율주행차가 보급화되는 가까우면 5년, 멀게는 10년 있는 시점부터 완전 딴 나라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요금제 얘기하고 이런 거. 그런데 그때까지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게 필요하다. 카풀을 언제 전면적으로 풀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카풀이라는 단계가 오히려 중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잘 연착을 시키면은 예. 왜냐하면 카풀이라는 거는 그치? 택시의 수요 공급에 실패했을 때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를 따먹기 위한 저는 임시적인 서비스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논쟁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